오늘 주제를 K-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 필승 전략이라고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혁신적 창업가와 함께한다. 이제 투자라는 말을 안 쓰고 함께한다는 말을 쓰고 파트너.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돈으로 매개체가 되는 걸 뿐이지 핵심은 그 창업가와 함께 성장을 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가의 비전을 글로벌로 창조해 준다는 의미에서 비전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을 졌는데요. 저희가 뭐 투자한 기업이 지금은 한 30개 정도 되고 일부 상장도 하고 뭐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이 대부분 생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총 기업 가치 한 2조 7천억 되고 누적한 투자 기업 수가 29개고 저는 중국에서 MBA 했고 그리고 뭐 벤처 캐피탈, 증권사, 뭐 대기업 이런 데서 업무를 했었는데 뭐 가장 좀 인상 깊은 게 해외 기업이면서 중국 기업 최초의 IPO 코스닥 상장 업무를 운이 좋게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적어놨는데 BTS를 배출한 지금 하이브 옛날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 그 기업에 최초 투자했을 때 이제 심사역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투자한 기업의 중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오플로우라고 지금도 쳐보시면은 이게 상장돼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9월쯤 상장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투자한 시점은 2020년도 3월에 투자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2020년도 3월이면은 S&P 지수가 하루에 8%씩 한 몇 번 떨어졌었습니다. 지수가 한 20-30% 빠졌고 거의 코로나발 금융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에서 저는 그냥 창업가 믿고 눈 감고 투자를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6개월 만에 상장에 성공을 했고 상장 이후에 이제 그 보호예수 기간이라고 그러죠. 락업 피리어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팔지 못하는 기간이 한 달인데 한 달 딱 지나고 비상장 때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다 팔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남았어요. 1년 후까지 더 있었어요. 되게 저희 펀드의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문의 전화가 많이 왔는데 왜 너넨 안 팔고 1년을 더 기다리냐. 근데 이유는 뭐였냐면 중국 진출이 가시화되는 게 보이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제가 사실 이 이오플로우 중국 진출을 도와주기 시작한 건 한 6년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한 6년에 걸쳐서 그냥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리다가 확신이 생겨서 이게 지금 좀만 더 하면 중국 가서 대박이 나겠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타이밍이 하필이면 이제 코로나가 딱 왔을 시점이었고 그래서 용기가 안 나지만 겁이 나지만 용기를 좀 내서 투자를 했는데 상장을 하고 지나도 중국 진출이 뭐 1년 만에 바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간도 한 4, 5년 해왔지만 한 1년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사실 중국 진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중국 출장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오플로우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진출하려면 중국에 사무소도 내고 중국인도 채용하고 막 통번역하는 사람 막 고용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일은 페덱스에다가 소포봉투에다가 이오플로우 제품을 몇 개씩 담아가지고 샘플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메일을 보내냐면 한번 살펴봐라. 근데 너네 말고도 이 제품을 잘 팔만한 중국의 탑티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회사한테 이걸 다 보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중국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중국 사람이에요. 경쟁자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샤오미가 특허를 많이 침해한다고 생각하시죠? 샤오미가 제일 두려워하는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심천에서 샤오미 제품을 카피를 떠가지고 판매하는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분들에게 중국 사업가들에게 긴장감을 주려면 너 말고 다른 중국 경쟁자한테도 이 샘플이 똑같이 가거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쟁 텐션을 만드는 거, 텐션을. 제가 중국에서 MBA 하면서 계속 이런 걸 배운 것 같아요. 전략. 이제 중국에서 사업할 때는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계약서 잘 쓰고 뭔가 이렇게 원칙대로 하는 게 통하지만 중국에서는 법원에 가면은 외국 사람들의 말은 별로 이렇게 컨시더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핵심은 사실은
이 사람들 간의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군수품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컨텐츠가 됐든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웨어러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손가락 2마디만 하거든요. 봉투 하나에 한 10개가 들어가요. 10개 보내주면 거기서 테스트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한 6군데 이걸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면은 2달 동안 연락이 안 와요. 카피하려고. 예. 제가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한동안 연락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2달 정도 지나면은 연락이 하나씩 오기 시작합니다. 너네가 원하는 조건이 뭐냐 이래요. 일단은 자기가 카피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카피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죠. 여기 안에 기계적인 게 아니라 화학적 이 펌프가 화학 삼투압으로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까서 본들 이 안에 화학식을 알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특허로 보호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베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단순 컨텐츠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중국 가면.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유명한 어떤 드라마들도 중국에서 그냥 막 판권 없이 막 보잖아요. 예. 그럼 뭐라고 해봐야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베낄 수 없는 것을 들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했었고,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중국 어떤 기술자가도 베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껏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중국 파트너들이 줄을 쓰게 된 거죠. 코로나 상황이니까 저희가 갈 수 없잖아요. 네가 와라 이렇게 했고 결국은 그들이 먼저 왔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한국의 기술이 있고 중국의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유수의 좋은 기업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 그러면은 뭐 몇 가지 방안이 있겠죠. 한국이 51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국이 뭐 70%가 될 수도 있고, 한국 기업이 40% 지분을 가질 수 있어요. 중국에서 우리가 꾸준히 돈 벌 수 있는 제일 좋은 지분율은 한국 기업이 30%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오플로우 파트너가 중국의 1등 회사가 왔어요. 네, 연락이 왔어요. 그쪽에서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생산하고 중국 판매는 여기서 다 하고 인허가도 이 조인트 벤처에서 되는데 너네가 원하는 지분율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3 그랬어요. 30%. 우리 3, 너 7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쪽에서 갑자기 헉 이러면서 왜?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겸손한 마음으로 중국은 시장이 크고 그 시장을 케어해 주는 건 니네가 역량이 있으니까 우리는 3만 가져가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막 한참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저희 지분율을 올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 이런 거 봐서는, 행동을 봐서는 중국 시장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비중을 좀 높여서 너네가 이해관계가 더 일치되도록 하자라고 거꾸로 카운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대기업에 다닐 때 51대 49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되게 공평할 것 같잖아요. 근데 파트너 입장에서는 욕심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네, 저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파트너사가 저희가 납입해놓은 납입 자본금도 은행에서 빼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가 한 4년, 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보면은 51대 49 하면은 문제가 우리는 그걸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중국 파트너가 계속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30만 가져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건 그냥 내 거구나. 그리고 회계적으로 보셔도 연결 재무제표는 그쪽으로 달려요. 그쪽 자회사죠. 나한테 있어서는 지분법 회사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오플로요. 중국 조인트벤처는 시노케어라는 중국 1등 메디컬 디바이스 회사의 소유입니다. 작년 매출 50억 중에 20매덕 반 좀 안 되는 금액이 중국 조인트벤처한테 물건 판 게 아니에요. 시스템 솔루션 납품해가지고 그 공장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에 20매덕이 매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50일이 아님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이 70%, 51% 이렇게 가져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외국 기업이 되는 거예요. 외상 투자 기업이라고 합니다. 외상 투자 기업이 할 수 있는 일과 못한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민감한 국민의 중국 사람들의 헬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인슐린을 넣을까 말까 판단하는 그런 스마트한 디바이스를 인허가를 받을 때 한국 기업이 가서 외국인 투자자로서 인허가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할 거야? 아니면 중국의 1등 디바이스 회사가 자기 자회사로 해가지고 넣는 게 어플라이가 이게 신청하면 금방 이렇게 나올까요? 중국 기업이 하는 게 훨씬 빨리 나오겠죠. 그래서 막말로 우리가 하면 2년 걸릴 거 중국 1등 기업이 자기 자회사로 만들어서 하면 3에서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네. 게다가 매출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꼼수를 알려드릴까요? 중국 기업하고 5대5를 하거나 51대 49를 하잖아요. 그럼 중국 기업이 그 조인트 벤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용을 거기다 다 떨궈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온갖 비용을 다 달아요. 뭐 컨설팅 피, 막 우리 직원 파견 비용, 막 이래가지고 그럼 가가지고 야 이거 왜 했니? 일일이 다 이거 전표 보고 따져야 되는데 따진다고 한들 모르쇠로 하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게 뭐 불법은 아니니까. 예. 그냥 비용을 모으는 거죠, 그걸로. 근데 우리가 30%, 40% 지분을 갖게 되면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자기 자회사라고 생각하니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우게 되고 이 기업을 따로 또 심천이나 이런 데다가 상장시킬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나중에 상장되면 팔면 돼요, 시장에서. 예. 그러면 그걸로 또 돈 벌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오플로우 대표님께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애초부터 얘기했어요. 중국 시장 들어가시겠어요? 그랬더니 이오플로우 대표님이 중국은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현금 100억을 준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현금 100억 주면 하죠. 이런 거. 그러면 조인트 벤처 지분율 어떻게 하면 주겠어요? 그랬더니 뭐 한 70% 우리가 가져가든가 내게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아니어야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드렸죠. 그래서 이게 에고를 버려야 중국 시장이 나한테 오는 거지 13억 인구한테 양마 한 켤레 파면 이게 13억 개 팔면 돈을 엄청 벌겠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 파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중국 사람조차도 상하이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이 북경에 가면은 전혀 다른 시장이라 그래서 분화된 여러 개의 시장이고 그 시장을 한 번에 다 다스리고 있는 1등 회사다. 그럼 리스펙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에고를 낮추고 그게 오히려 나를 지키고 나와 그들과의 관계가 빠르게 형성될 수 있는 그 지름길이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합자법인이나 자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나중에 원본도 못 뽑고 난 손해만 보고 나왔다 이런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이런 욕심을 중국 시장에 대한 욕심을 내가 부리다가 그게 안 된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오플로우는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그래서 지금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해서 거기서 매출이 이렇게 나왔고요.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13억 중국 시장은 모두 내 것이 아니다. 이제 에고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인처럼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베낄 수 없는 역량을 공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거는 말씀 안 드렸네요. 관시를 믿지 마라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중국 파트너사들 무조건 중국에서 협의를 하려면 동사장이라고 그러죠. 동사장. 이게 사장 나와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오플로우 진행할 때도 중간에 이제 본부장급 정도 되는 분이 딱 나오더니 자기가 좋은 조건에 이 파트너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이 파트너십 계약을 이 본사랑 하지 말고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회사 명의가 그 본부장 개인 회사인 거예요. 그럼 막 온갖 달콤한 말로 친한 척하면서 이 회사랑 하면은 정말 내가 좋은 조건으로 해주겠다. 너 그냥 다이렉트로 해봐라 되나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회장님한테 그 친구가 보냈던 그 메시지 캡처본 딱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어떻게 생각? 전 모양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본부장은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내세던 게 그래요. 이게 중국은 관시가 중요하고 내가 케어해줄게. 이거 막 하면서 온갖 이제 인간적인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정신을 탁 차려야 돼요. 이런 건 없어. 그리고 그냥 원칙대로 간다 할 때 오히려 잘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말고 원칙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 성공하는 사업가들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어를 잘 모르죠. 그냥 중국 사람이 중국말 해도 그냥 영어를 해요. 그리고 자기 논리대로 그냥 자기 말을 해요. 나는 중국에서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래 뭐 내고는 하겠는데 막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돼요. 원칙대로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거지. 안 그러면 계속 이제 이쪽 관시 저쪽 관시 저쪽 관시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관시는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물이에요. 예. 지금 이오플로우랑 중국의 사이노케어 그 회사는 관시가 형성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오플로우가 에고를 버리고 지분 많이 줬죠. 그리고 저 사이노케어에서는 이오플로우에 90억을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지분을. 그러니까 서로가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이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3년, 5년 앞으로 계속 같이 가게 되는 거고 결과물로서 관시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하나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건데 중국의 1등 회사와 해서 내가 지분을 30% 가져가냐 중국의 10등 회사랑 하면서 내가 70% 지분을 가져가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지금 답을 아실 거예요. 아마 설명을 미리 드려서 1등 회사와 내가 30%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10등 회사는 나와 뭔가를 못할 가능성이 높고 10등 회사랑 하면은 이 회사가 나보다 별로 안 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상대로 이상한 이제 뒤통수 치는 거짓말, 뭐 기만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 근데 1등 회사는 아무리 중국 회사 뭐 믿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시가총액이 그 시노케어는 3조예요. 예, 이오플로우는 그때만 해도 1,000몇백억이었습니다. 기업 가치가. 기업 가치만 해도 뭐 몇십 배 차이가 나니까 시노케어가 여기 이오플로우한테 도움받을 생각을 하지 여기를 뒤통수 칠 겨를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한가지가 않아요. 예. 해외 진출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중국 진출 아닙니다. 이제 로킷 헬스케어라고 바이오 프린터 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2대 주주로 있고 한 100억 넘게 이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땠냐면 처음에 7년 전에 제가 알았을 때는 뭐 호텔 로비에서 막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3D 프린터, 플라스틱 사출하는 것 같은 그런 되게 구닥다리 3D 프린터를 딱 보여주시면서 이걸로 피부를 프린팅 하겠다는 희한한 궤변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세요. 그랬죠.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하고 흘려들었어요. 네. 그때 한 1년, 2년 지났더니 진짜로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 대단하다.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야, 설마 이게 무슨 토탈리콜 공상과학 소설도 아니고 뭐 피부를 프린팅을 해 무슨 그래가지고 되게 한번 보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2020년 10월 정도 이쪽 대표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인도에서 40명 상대로 당뇨발 썩어가는 발 잘라야 되는 심각한 환부에다가 복부 지방을 100cc를 빼가지고 프린팅을 바이오 프린터로 프린팅을 했는데 4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6주 안에 싹 다 완치가 됐다. 근데 그때까지도 인도에서 40명 나왔다는 것도 다 뻥일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나 테헤란로에서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이분들이 이게 아무리 AI가 발달했지만 이 사진을 이렇게 조작하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쭉 이 환자들의 그 상황을 다 봤는데 그리고 현지에서의 의사들의 반응이나 봤더니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면 대박이다. 근데 그때 궁금했어요. 아니 한국도 있는데 하필이면 인도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국의 병원에다가 이메일하고 전화 다 했대요. 근데 어떤 한 명도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안 돼? 그래서 바로 이제 전 세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트워크는 어떻게 있죠? 그랬더니 엑셀을 딱 띄워놓고요. 페루의 뭐 당뇨발 그 클리닉 구글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 번호, 대표 이메일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쫙 해가지고 전 세계 거를 몇천 개, 열 몇 명이서 하나씩 나라를 담당해가지고 정말 들으면 무식하죠. 예. 근데 한국 분들이 그런 게 매력이에요. 그냥 콜드콜이라고 그러죠. 뭐 우리로 치면 지나다니면서 진짜 찌라시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1000개를 보내면 5개는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근데 진짜로 수천 개를 보내니까 수십 개가 오더래요.
그러면 인도에서 한 3개, 4개가 회신이 오면 이분들은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또 설명을 해요. 우리 너네 기회 주면 내가 이거 완치시켜 주겠다. 그랬더니 뭘 믿고 막 뭐 근거는 없어. 그냥 이론적으로는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훨씬 숙련된 피부 이식 기술은 없는데 당뇨발 환자는 진짜 많고 이런 나라가 인도래요. 그래도 미국 같은 데는 기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부 이식도 막 3번, 4번 받고. 그런데 인도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숙련된 의사도 별로 없는데 환자는 많고 이래가지고 사회적인 문제여서 이제 병원에서 되게 이게 급한 거죠. 그래서 일단 와봐.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1명, 2명 잘 되니까 40명까지 한 거예요. 네. 이분들이 이거를 영업을 하는 방식도 되게 놀랍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으면요. 일단은 지구본을 딱 갖다 놓고 너 이번에 어느 방향으로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비행기 표는 다 편도예요. 편도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동남아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다음 행선지는 서울로 돌아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다음 행선지는 두바이예요. 두바이 갔잖아요. 막 거기서 또 세일즈를 하죠. 두바이 다음에 어디로 가냐? 동유럽을 가요. 동유럽 다음엔 서유럽. 자, 예상되시죠? 그 다음에 미국을 가겠죠. 미국 다음에 한국을 오면 좋을 텐데 남미를 가요. 갔다가 이제 다시 뭐 미국 돌아왔다가 미국 서부 갔다가 그 다음에 한국을 돌아요. 그러면 정확히 지구를 거의 한 바퀴 정도 돌게 되는 거죠.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 들어와서 가산동에 있는 본사에서 잠깐 짐을 풀고 한 2주, 3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세일즈 했던 거 아이템들 해서 이메일 보내고 내가 뭘 해줄까? 그러면 또 다시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이번에 저기 가서 10개, 여기 가서 10개 임상을 해야 되니까 패킹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1년에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2바퀴, 3바퀴 돌았는데 성과가 안 나온 사람은요. 이 회사에서 자연히 도태가 돼서 나가야 돼요. 2바퀴 돌았는데 계약서를 찍어 오잖아요. 그럼 보너스를 왕창 줘요. 한 30개국에 계약이 돼서 돈이 빡빡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 지사가 없어요. 이 회사 대표님이 출신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였던 분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서정진 회장님하고 요 유석환 대표님 다 어디 출신이냐면 대우 인터내셔널 출신이에요. 대우의 영업 방식이 이래요. 그냥 일단은 전화 걸고 가는 거예요. 일단 뒤는 안 돌아보고 일단 전진 앞으로 가서 너네 할 수 있냐 그러면 너네가 믿어주면 난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해봤어? 안 해봤어? 근데 해보려고 그래. 너네가 믿어주면 약간 이런 무대뽀 영업인데 이게 된다 이거죠.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인공 피부 솔루션 이걸 통해서 당뇨발을 낫게 하고 심한 화상을 이렇게 피부 이식 없이 복부 지방 가지고 재생을 시키는. 이제는 연골도 재생을 해요. 연골이 이제 갈아 없어지잖아요. 마모돼 가지고. 그럼 거기다가 그 본인의 지방질과 사체의 연골 분말 가루를 믹스를 해서 프린팅을 해서 딱 그 모양대로 그렇게 해서 시술로 연골 사이에다 넣어주면 6주 후에 내 몸의 지방질 가지고 이걸 섞어버리니까 이 조직이 원래 내 조직이었던 것처럼 마치 이제 손가락 잘리면 다시 갖다 붙이면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생의료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100억 나왔고 순이익이 나오는 바이오 프린터 회사로 매출과 순이익이 이렇게 규모 있게 나오는 바이오 프린터 회사는 전 세계에 유일합니다. 이 회사 한국의 가산동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는 의외로 작다. 해외 출장은 편도 비행. 네트워크는 스스로 만드는 것. 엑셀에 수백 개의 이메일 리스트. 글로벌 사업은 시작이 어렵지. 열리면 국가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난다. 이건 뭐냐면 인도가 열리니까 중동이 되고 인도 중동 되니까 동남아가 되니까 저 멀리 남미에서 나도 이래요. 그래서 해외 법인 설립. 이오플로우 로키트 헬스케어 다 지금 해외 법인 설립 안 했습니다. 이오플로우는 출장도 안 갔지만 여기는 이제 들고 뛰어야 되니까 계속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거고 외국인 지원 채용이 필수는 아니다. 그냥 떠듬떠듬 영어로 하더라도 여러 번 자주 남미인데 뭐 한국에서 2달에 한 번씩 와요. 그러면은 좀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28시간 걸려가지고 너 지금 두 번째 왔는데 성과라도 내야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되게 열정과 에너지 중요하고, 한국에서만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진작에 망했을 것 같아요. 예. 한국 의료계도 엄청 보수적이거든요. 한국, 미국만 바라봤다? 미국도 아직까지 안 됐어요. 원래 4년 전에 미국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딴 나라가 돼서 다행이지, 미국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큰 시장이고 좋은 시장이고 하지만은 워낙 이런 특히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보수적입니다. 예. 제주시에 본사를 둔 GXC, 본투비 글로벌 사례. 정말 대단한 회사고, 이건 또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 그냥 회사 자체가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회사 자체가 글로벌한 거예요. 애초 설계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오플로우나 로키드헬스케어는 그냥 설계 자체는 한국의 기업이죠. 한국의 기업. 근데 GXC는 그냥 헤드쿼터만 한국에 있을 뿐이지 그냥 글로벌 회사예요. 글로벌. 근데 생각하면, 야, 글로벌 회사 되려면 임직원이 10,000명이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업 자체가 글로벌을 연결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업이라는 거예요. 인디게임 게이머들은 되게 외롭거든요. 한국에서 나는 인디게임, 그러니까 되게 이런 새로운 신박한데 대중성은 좀 떨어지는 게임을 좋아해. 그럼 이 덕후들만 모이면 뭐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개국, 40개국에서 모이면은 몇십만 명이 되잖아요. 그럼 100명 모일 때랑 몇십만 명 모일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죠. 소속감도 다르고. 그걸 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회사가.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나라마다 이집트, 막 브라질, 뭐 스톡홀름, 막 온갖 곳에 있는 인디게임 덕후들을 계속 모은 거예요. 모은 거예요. 한 7, 8년 모았더니 이게 몇십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은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관리하는 인력들도 전 세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직원이 한 지금 뭐 4, 50명 되는데, 테헤란로에 한 4, 5명 있고, 여기 제주도에도 한 2분, 3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해외에 다 있습니다. 프랑스, 뭐 파리, 뭐 전 세계에 1명, 2명씩. 그래서 이 우종석 대표님의 수건 사업은 뭐냐면 1년 안에 자기 직원을 다 만나보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그 행사를 합니다. 이런 엑셀레이팅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얼마 전에 제주에서 했었고, 거기에 뭐 전 세계에서 왔어요. 그런 재밌는 기업이고, 그 연결의 구심점 역할을 한국의 제주에 있는 기업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실 때 사업 아이템 자체가 로컬에서 글로벌을 엮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노리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례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애초부터 글로벌을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멋있는 걸 만들어 놓고 제주에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억울하잖아요. 이거 설계 다 했거든요. 카트가 되게 스마트하거든요. 온갖 특허가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인천하고 제주에서만 하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꿈이 포뮬러 1처럼 글로벌 그랑프리를 여는 게 꿈이었고, 그러면 적어도 15군데, 20군데에 이런 파크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꿈이 글로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음 달에 982 파크 모노리스 대표님 모시고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갑니다. 비결은 뭐냐면 그냥 열심히 로키텔스케어 한 것처럼 똑똑똑 안녕하세요. 자주 올게요. 이러고 계속 이제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고, 제일 핵심은 뭐였냐면 저희가 소개해줬던 기업이 여기 나왔던 로키텔스케어, 모노리스 이런 기업들 소개해줬는데 이 기업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되게 감동을 받고, 말레이시아가 이제 관광 산업이 되게 주 사업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만도 이거 한 2-3개 만들어야겠다. 정부 쪽에서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느낀 거는, 여기 제주도 창경 출신이잖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주 기업이었고 육성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성장해서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딱 내놓으면은 저쪽에서도 이거 뭐지? 여기에다가 그러면 마리오 카트가 되는 거야. 실사판에 뭐야 이게 AR이 융합이 되겠네? 이제 이해를 해요. 그래서 982 파크 저희가 해외 진출하는 것도 이제 성과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투자 안 한 기업이지만 대단한 기업. 세계에서 농산물 데이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카길일 것 같죠. 유대 자본일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한국 테란로에 있는 기업입니다. 트리찌라는 회사고요. 여기가 약간 GXC랑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인 실체가 테란로에 있을 뿐이지 특파원들이 전국에 막 이집트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오렌지 하면은 브라질의 오렌지와 캘리포니아 오렌지와 동남아의 오렌지와 가격 비교를 실시간으로 해서 물류 비용하고 모든 걸 비교했을 때 여기 브라질에서 사는 게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2배 싸다. 다음 시즌엔 이게 역전이 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알고리즘이 다 있습니다. 그걸 현장에다가 수백 명의 특파원들을 깔아놓고 정확한 데이터를 물어가지고 월마트에 납품해서 월마트에서 데이터에 대한 패키지 돈을 주고 있어요. 금융산업에 이게 블룸버그가 있죠. 이거는 지금 농산물 데이터로 블룸버그를 만든 거예요. 예. 이거 한국 회사가 한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대단해요. 예. 그래서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 데이터 산업이 미래가 되게 유망하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데이터는 이런 거예요. 그냥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공해서 데이터 물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고민 중에 있는 회사인데 슈퍼브 AI라고 AI 데이터 플랫폼 스위트 북미 사용량이 8배 증가. 한국에서는 그냥 스테디하고 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오히려 대박이 나고 있어요. 그 이미지 인식을 해서 AI가 라벨링을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인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스타트업도 이제 뭐 기업가치 1,000억? 요 대표도 90년생인가 그래요. 되게 어리고. 그런데 애초부터 난 본론은 미국에서 쓸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행 연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에 가서 막 했더니 미국의 최고의 엑셀러레이터 Y 컴비네이터에서 일리 와봐 이래가지고 본사 글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본사는 미국에 있어요 이제. 근데 미국 매출이 더 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국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례로 회계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회계사들이 박하게 일하는, 빡세게 일하고 돈은 덜 버는 시장이 한국과 대만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요구하는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먹힐 정도 하면 해외 나가면 5배, 10배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담 없이 빠르게 요즘에 챗GPT나 이런 구글 번역기가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번역 막 돌려가지고 우리 소개 자료 해가지고 해외로 아까 로키텔스 한 것처럼 1000군데다가 콜드콜을 때리고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전화한다고 돈도 줌 화상회의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자, 한국에서 검증하고 바로 글로벌에서 스케일업 하는 전략도 너무 좋고요. 많은 분들이 해외 글로벌 하면 미국을 1순위를 떠오르는데 미국이 가장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가지 한국에서도 안 해도 되고 미국도 안 가도 되고 그 기타 등등의 국가에 갔을 때 오히려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저희가 중동에 한 몇 주 전에 갔다 왔는데 두바이랑 아부다비 거기는 자체 개발을 하려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좋은 역량 있는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아웃소싱 개념을 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얼마나 땡큐예요. 우리 스타트업들이 가서 생존할 확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보다 훨씬 좋다 이거죠. 미국이나 중국은 현재 온갖 종류의 혁신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동에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 산업 기반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갖다 쓰려고 그러는데 의외로 미국, 중국에서 많이 안 가 있어요. 그럼 한국이 가면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2의 사우디 붐을 막 이렇게 AI와 데이터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